과거에는 지식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역량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그런 시험 성적에 너무 극복하는 그런 교육 정책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길게 보면 젊었을 때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고 사회적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교육은 안 됩니다. 지금 10년간의 그런 성과가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0년간의 성과의 바탕을 두고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다시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선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3프로TV가 가끔씩 특별 기획으로 마련하는 3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가끔씩 그 정부 관계자 혹은 공직 출마 예정자 등이 출연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잘 들었다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돌아오는 10월 16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새 교육감은 이제 지난 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가 길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특히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공립학교 교원과 또 교육청 공무원 5만여 명의 인사권도 갖고 있는 서울의 교육 수장이니만큼 또 여러분들 판단이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와 인터뷰를 또 나눴었고, 오늘은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함께 또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또 녹화를 하러 오셨는데 일정이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셨어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인터뷰도 하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또 거리 유세도 좀 하고 이렇게 바쁘게 마지막 힘을 다 쏟고 왔습니다. 예, 직접 선거에 나서신 건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는 어떤 인물이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일단 자기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985년에 광주에 있는 국립대학교 전남대학교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을 해서 약 18년간 가르치고, 그다음에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를 옮겨서 우리 학생들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40년간 대학 강단을 쭉 지킨 연구자이고요. 이제 틈틈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중요한 그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지난 2020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수상했잖아요. 그 우리 한강 작가의 핵심적인 주제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핵심적인 주제가 그 역사적 국가폭력의 역사적 상처들을 치유하는, 말 그대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너무 기쁘고 힘들지만 아주 기뻤습니다. 역사학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역사학 교수셨군요. 역사 사회학입니다. 원래는 사회학자인데 네. 사회학이 여러 분야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근현대 사회 변동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역사 사회학입니다. 예. 상대 쪽에서는 평생 그 대학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주로 전담하는 교육감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선생님들, 교사 출신 후보자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감은 이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보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별 구체적인 그 학교 현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지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중등 교육이나 대학 교육이나 교육 철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이 어떻게 우리 이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처방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 철학, 특히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교육감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예. 말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죠. 말씀 나온 김에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대 후보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매우 다르죠. 그 과거에 이 권위주의적인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육 행정의 문제와 이 탈산업화 시대, 미래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대의 그 선생님이나 교육자의 역할, 교육 리더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왜 들면 그러냐면 과거에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잘 적응하도록 만드느냐.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지식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역량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그 교육감 후보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 창의성 교육은 체계가 별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많이 떨어져서 그게 참 걱정거리입니다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기초 학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기초 학력이 약간씩 그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에 필요한 그러한 그 역량은 과연 떨어졌는가? 그것은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이 학자들 퍼시파sek이나 손다이크나 이런 사람들의 그 종단적인 연구, 즉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될 때까지의 이 쭉 그 일생을 연구한 그런 결과에 따르면 표준화된 시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시험이나 미국 SAT나 이런 성적이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에 그런 걸 보면 그런 시험에 표준화된 시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도가 낮은 반면에 어렸을 때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이른바 종단적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 근시안적인 그런 시험 성적에 너무 극복하는 그런 교육 정책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길게 보면 젊었을 때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그 네 개의 그 C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협력 능력 또는 소통 능력 또는 창의적 능력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좀 더 훨씬 더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사회적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에 기초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교육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 더 못 풀더라도 그런 능력들이 좀 길러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은 좋았지만 사회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숱한 사례들을 봅니다. 오히려 학생 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자기 뜻도 이렇게 잘 모을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성공하더라. 이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행 그 교육 과정의 방향성이나 뭐 구체성들이 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현행이 아니고요. 기존의 그런 그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입시 경쟁 위주의 그 교육이 네. 왜 실패하는가에 관한 그런 그 경험적 자료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의 입시 경쟁의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은 한편으로 보면 길게 볼 때 오히려 그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연구 말고 또 한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 네. 심각하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아주 좋은 보고서 내지 않았습니까? 입시 이 경쟁 결과가 과도하게 사교육 부담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요. 실제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 쭉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연간 4.4%씩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입시 이 제도가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입시 위주의 그 경쟁 교육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혁신 교육 이런 걸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전면적이지 않고 아시다시피 그 연간 그 4.4%의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계부담이 심각해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 출생률 저하로 나타나고 이른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 지적하듯이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부담 때문에 교육적인 부담이 그런 인구 문제로 가고 인구 문제가 사회 문제로 가는 이런 그 거대한 악순환 체제를 이제는 깨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피해와 그것이 갖고 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양쪽 후보가 거의 동일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것을 처방하는 방법은 저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다시 말하면 상대 후보는 그걸 갖다가 전면적인 평가 제도를 해야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어떤 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갖다가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처벌한다. 뭐 그런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창의 교육은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교육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선생님들을 대상화 시켜가지고는 결코 어떤 교육 계획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교육감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교육감이어야지 교육감이 그런 선생님들을 갖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상대 후보는 CEO형 그 교육감 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과는 달리 동반자형 교육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동반자형 교육감 현재도 이제 뭐 특별한 그런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 이미 진보 교육감의 그 성과와 정책을 대체로는 이어받는 쪽에 가까우신 듯하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 지난 10년간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다만 그런 문제들이 좀 더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이제 개선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는 이제 한국어 랭귀지 중심이잖아요. 예.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 세계화 되면 영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 소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두 번째는 이 기계 언어, 이 컴퓨터 언어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예. 언어가 단지 이 한국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중적인 국제어로서의 그 영어의 필요성이랄지 또는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이른바 기계 언어에 대한 그 능력이랄지 이 언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 능력은 어떤 그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그 기반이 되는 거고 기초학력 속에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기초학력 평가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 국어는 이제 일상적인 그런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한다면 영어는 상대적으로 세계화 시대의 소통 능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수학은 기계 언어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영역에서의 옛날에는 언어 그러면 수학은 언어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기계 언어가 발전하게 되면 AI 시대가 되면 수학도 언어다. 수학도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쭤본 건 지금까지 이어온 그 뭐 교육의 평가라든가 교육 과정에서 뭔가 좀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어떤 건지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 그 가장 그 좀 더 그 이 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적인 효과가 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그런 과제가 한편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상위권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 점점 그 지역적인 그 또 계층적인 이렇게 집중도가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 절망하고 쉽게 말하면 포기자가 늘어나고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중요한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격차는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각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각자 그 주어진 교육 환경에 따라서 창의 교육을 잘 하고 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난 입장인데 왜? 아니 그렇지는 그럴까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지난 10년간 이른바 그 혁신 학교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혁신 학교 전체 약 1,300개 정도의 중고등학교, 초중등학교가 있고 뭐 혁신 학교는 한 25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주 비중은 사실은 뭐 아주 적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혁신 교육 프로그램 주로 교육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선생님 중심적인 그런 그 선생님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거고 예.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그 이 글읽기, 글쓰기 또는 토론하는 능력,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이제 혁신학교 프로그램인데 예. 많은 분들이 혁신학교에서는 이 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그런 토론 기회랄지 또는 뭐 현지 탐방 수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 그 혁신학교 졸업생들 또는 혁신학교 학부모들을 만나서 교육 만족도를 찾아보니까 선생님 그 부모님들이 혁신학교 부모님들이 5% 내지 80%가 그 자녀 교육에 만족한다. 그런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혁신학교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예 80%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른바 좋은 대학은 안 가더라도 좋은 등 안 가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가? 뭐 이런 문제 기준이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입학 첫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왔지만 이른바 똑똑한 학생은 아닐 수 있다. 시험 성적과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성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더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똑똑한 학생으로 가기 위한 그런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해 왔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오해를 하면 성적이 좋은 학생 이꼴 똑똑한 학생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안과 우울 지수가 높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오랫동안 입시 경쟁에 이렇게 짓눌려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자기와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줄어들고 쉽게 말하면 주눅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당신들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를 가지만 불행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극단적인 그런 질문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좀 생각을 알게 해서 드려보면 아마 그 후보님 생각은 학생들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입시 결과나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학생에게 어떤 것이 교육되고 어떤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봐야 하며 그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그 대학에 40년간 있으면서 음. 첫 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은 시험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학생들한테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말씀하셨고 예. 동의한다고 하시는 부분은 특정 지역에서는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쏠림 현상이 있으니 그걸 좀 섞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에서는 입시 결과와 성적이라는 걸 매우 중시하니까 그런 결과가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 이제 한국은행 그 총재의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예. 계층적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위 20%가 하위 20% 학생보다도 무려 5배 이상 그 대학 진학률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런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킬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 지역별로 계층별로 예. 좀 이렇게 선발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시험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제안을 했지요. 지금 교육감은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교육감은 그 초중등 교육의 대표로서 충분히 이 입시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또는 대학 구조에 대한 변화를 제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직접 자기의 권한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예. 초중등 교육의 책임자는 보다 나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네. 입시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네. 또는 과도한 수직 계열화된 대학 구조는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라고 예. 하는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많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종단적인 연구나 그런 결과에 기초를 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사회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사회 구성원인 누구나 당연히 제안도 할 수 있고 특히 교육감의 제안은 비중이 있긴 할 텐데 지금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예. 초중등 교육의 현재의 목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서비스하는 교육 서비스의 콘텐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창의성을 기준으로 또는 학교 교육에 충실해서 선생님들과 잘 결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도 똑같이 잘 반영이 돼서 입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지역 편중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럴 텐데 그렇죠. 이 교육은 이 교육대로 벌어지고 대학 입시는 대학 입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예. 이 교육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대학 입시를 또 어차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예. 차라리 대학 입시에 좀 맞춰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에 맞춰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난 10년간의 그 이른바 혁신 교육을 이렇게 해보면 효과가 예. 초등학교에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좀 약해지고 고등학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 제도에 맡겨서 그 효과가 별로 없어져요. 근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둬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과 그래서 대안을 이 갖고 서울교육청에 대학 입시 및 대학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 단위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저와 같이 민주진보 후보로 경쟁했던 예를 들어서 김경범 교수나 이런 분들은 대학 입시 개혁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그런 서울교육청도 이제는 중고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할 시대가 이제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 교육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런 교육 철학의 맥락에서 이 대학과의 소통은 훨씬 더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그런 그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글쎄요. 제안할 네. 수 있는 그 전담 연구소나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쪽의 그 교육과 입시이든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가 하모니를 이뤄야 그렇죠.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이쪽 교육이든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교육이든
이게 대학 입시와는 하모니가 있어야 두 가지 공민을 안 하지. 그렇죠. 이 초중등 교육은 A 방향으로 가고 가는데 대학 입시는 B가 되면 그렇죠. 학생 학부모들은 A, B를 다 공부해야 되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A로부터 오는 그런 방향과 네. B로부터 오는 방향이 이렇게 만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이 혁신학교나 창의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문제는 대학에서는 그래도 지원자 중에 어떤 분들을 변별력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예. 이 이른바 뭐 지필고사라든가 그런 거는 뽑기는 참 좋잖아요. 이견도 없고 그게 정확하게 잘 뽑은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뽑을 수는 있는데 이 창의성 교육이나 뭔가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교감에 따른 결과물은 이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적어준 의견만 보자니 이거는 후하게 주셨는지 박하게 주셨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입시에 반영할 때 항상 그 형평성, 공정성 이런 시비가 항상 있다는 뜻이죠. 뭐 정답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저는 있으십니까? 이 대학 입시가 그 과거와 같은 뭐 사지선다형 또 오지선다형 그런 입시는 이제 점점 약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그걸 폐지할 수는 없지만 이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고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어떤 서술형 그 어떤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등등 교육을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지역적 불균형도 없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자원이 몰려 있는 상황의 경우에 그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 곧바로 서울 수도권과 같은 그런 그 교육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창의성 교육마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서울 학생들이 이 수도권 학생들이 부족한 농촌 체험이나 또는 지방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농교류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려면 교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완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숨통이 외부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국제 공동 수업이랄지 또는 공동 어떤 그 답사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이 이제는 서울의 이 학교 교실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국적인 그런 것을 무대로 해서 교육의 현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교육 현장이 좀 더 넓어져야 하는 거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새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말하면 줌으로 공동 수업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가 좀 더 늘어나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 학생들과 만나는 교류의 장도 좀 더 늘어나야만이 한국 교육이 또는 서울 교육이 선진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둘 수 있는 효과나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가장 큰 것은 이제 국제적인 소통 능력이 더 증가하는 거죠. 자신감이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예. 외국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불안하고 뭐 그렇지만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 학생들을 만나면 언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예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가는가. 다른 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소통 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고르게 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참 많은 그 과제와 숙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고민거리가 창의적인 교육, 전인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호함도 있고 뭐 그것도 이제 대학 입시가 뭔가 지필고사나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 면접형으로 바뀌면 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격차는 있을 거라는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 격차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인 교육과 창의성 교육인데도 이른바 지역적 격차가 있다는 건 지방의 선생님들이 격차 예를 들면 수도권의 선생님들보다
그런 교육조차도 잘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원인이 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이 농촌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 교육 역량이 떨어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수도권의 어떤 과도한 집중을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면 예. 농촌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수도권 학생들과 교류 기회가 늘어나고 수도권 학생들도 그 지방이나 농촌 학생들과 교류 기회가 늘어나고 점점 그렇게 되면 균등화되는 거지요. 교류가 잘 안 돼서 학력 격차가 생긴다. 교육 결과에 격차가 생긴다고 보세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원이 수도권에 또는 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어떤 능력은 늘어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살게 되면 서울에만 살게 되면 예. 농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뭐 그건 잘 모를 수 있고. 그런 거 잘 모르죠. 네,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농 교류법을 좀 더 개정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궁금한 질문은 예. 그 지필고사나 예를 들면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예. 서울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교육 인프라가 지역과 그 수도권의 격차를 벌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래서 벌어지겠지 예, 그렇죠. 고민이다가 될 텐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님께서 고민하시는 지지하시는 창의성 교육, 전인 교육, 공감 교육. 공감 교육, 체험형 교육으로 하면 예. 그거는 수도권의 사교육 인프라와 무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격차는 여전히 생길 거라고 하면 그 지역적 격차는 왜 생길까는 판단을 왜 생긴다고 보시냐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교육 인프라나 예. 그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전인 교육, 공감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서울에 아닌 지방에 부족한 게 뭡니까?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중요한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요. 전인 교육, 창의성 교육, 공감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게 부족할까요? 예를 들면 지방이? 지방의 경우에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부족하다,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커요. 그 학생들에게 서울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서울 학생들이나 지방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은 우위에 있고 어떤 학생들은 낮은 그런 게 아니고 저 학생들은 이런 것은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것은 잘 모른다.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서로 배운다. 그런 그 소통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격차가 있는 게 아닌데 격차가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어떤 뭐 자격지심 같은 그런 현실적으로는 격차가 존재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그걸 그 차이를 메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사소한 있습니다. 것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어떤 맥락이냐면요. 그 이제 다른 상대방 후보의 쪽의 주장은 교육 격차가 생기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교 자체의 경쟁력, 학교의 교사들의 경쟁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을 잘 평가를 해서 그 격차를 서로 경쟁에 의해서 줄이게 해야 이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논리인 반면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더라도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이시니 전인교육과 창조형 교육으로 갔을 때는 그럼 지방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사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격차가 생긴다는 건 혹시 그럼 그 지방의 학교나 교원들의 어떤 그 자질과 품질이 다르기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국 교육이 굉장히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거다. 그걸 경쟁을 통해서 풀 게 아니라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 더 정답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교사들에 대한 서로 그럼 그 교류.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서로 만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요. 교육의 주요 현안들 중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작년에 서희초 교사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게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너무 학생들의 권리만 강화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입니다라는 반론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또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권리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학생 인권이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나누어서 예, 교권이 뭐 침해 사례 등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교권 침해 사례가 어느 지역에 더 많을까? 그런 것들 경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뭐 아주 치밀한 그런 조사는 아니지만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성은 별로 강하지 않다. 거꾸로 말하면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높아야 그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의 문제와 이 교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원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인권 개념이 아니고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소중하다. 예, 그리고 내 권리를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야 내 권리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리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그런 원인 파악이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교권 추락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그 사회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가르칠 권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해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수업에 열심인 선생님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이 뭐랄까요 교실에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뭐랄까 제약된다라 할까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학생 인권 조례와 무관하게 그냥 트렌드로 생긴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이 가족의 소자화 현상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많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욕망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항의가 잦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점도 있죠. 네. 그건 거꾸로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더 커졌다. 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적절하게 참여하고 싶은 그런 그 요구가 커졌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뭐 민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거꾸로 보면 참여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도화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교권에 대한 회복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 그렇죠. 원인 분석은 좀 다르고 예.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져서 생긴 일이니 그것을 그런 뭐 통로를 좀 개선하거나 양성화하거나 해서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좀 막는 게 대안일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고요. 또 하나의 대안은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이해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인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고 할 때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럴 필요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교육감의 상이 그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중요한 대리인,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약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인정은 학생과 학부모들 또는 그 동료들이 해야지 교육감님이 해주시는 게 뭐 아니요. 얼마나 큰 다양한 방향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예.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갖다가 존중해야 하지요. 기본적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즉 밖으로부터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예. 실제로 교육 현장을 많이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예. 등교할 때 휴대폰을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예. 대해서 상대 후보 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즉 권리와 권리의 충돌을 할 때 특정 한쪽의 권리만을 보호하지는 않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라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휴대폰을 그냥 예. 자유롭게 휴대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학생들의 그 과도한 휴대폰 의존 또는 뭐 디지털 뭐 중독 이런 예. 것들을 조금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한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해도 이제는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전면적으로 그걸 통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학교에 왜 그러냐면 따라서 판단해서 반납하게 할 수 있다는. 위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휴대폰을 다 반납하게 한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면적으로 그걸 이제 금지시킨다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그런 그 판단에서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한적으로 교육상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적인 수준에서 휴대폰을 통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감이 되시면 그 문제는 어떻게 푸실 겁니까, 그럼? 좀 더 그 문제는 이제 그 말 그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교육감이 자기 뜻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 또는 의견이 다를 텐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 조정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선택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게 서로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 아니 그래도 토론을 하게 되면 적절한 수준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예.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사안 중에는 학교 폭력 문제도 좀 있습니다. 뭐 후보님도 학교 다니실 때 학교 폭력은 당연히 교실에서 경험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집단적으로 뭐 구타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 학생들 기율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학생 기율부가 뭐랄까요? 그런 학생들 자치 조직이 자치 조직 스스로 막은 내에서 거예요? 약간의 폭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게 있었지만 1960년대 70년대부터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현재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 폭력의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가해자들은 자기가 가해 현지를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주는 상처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오래 간다. 예. 학교 폭력은 단호히 근절되어야 한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엄벌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교육적인 조치를 동반하느냐. 예. 특히 이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그 학교 폭력의 문제는 교육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폭력의 발생 이후의 처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계도를 통한 예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학교 폭력의 문제가 가져오는 그 후유증은요 상당히 심각해요. 그 결과와 후유증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근절하는 방법,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엄벌주의와 분리주의가 있고 한 번 더 타일러 줘야지라고 하면서 약간 좀 약한 처벌을 할 경우에는 또 부수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그 어린 학생들이 저지른 일인데 그걸 또 강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고민인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후보님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 고민의 결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거냐는 질문.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 교육 공동체는요, 이 참여와 분권과 자치의 원리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의 그 중재랄까요, 교육적인 조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법률을 갖다가 집어넣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지금은 좀 너무 경직돼 있는 처벌 절차인 것 같다는 그렇죠. 의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더 그냥 선생님이 타이르거나 기본적으로는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그 완전한 근절로 가는 데에는 교육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학교 폭력을 직접 가한 분이 교육감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전임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이제 마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뭐 이제 한 1년 8개월 남았으니까 임기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한 안에 뭐부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우선순위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되시면 뭐부터 좀 신경 쓰실 계획이십니까? 그 시간적 순서를 좀 이야기 좀 저는요, 해주십시오. 그 우리나라 이 교육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굉장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 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잘못된 교육 정책은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조급증을 좀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은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은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지금은 그 합의가 잘 안 돼 있다고 보세요? 안 돼 있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여러 후보들의 내는 공약도 보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렇지, 극과 극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과도하게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육의 좌우가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맥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흐름은 어떤가? 선진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국제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약점인가에 대한 좀 더 토론을 통해서 시민적 합의의 토대를 둔 교육 방향의 어떤 그 수렴이랄까요? 합의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나 과도하게 서열화된 대학 구조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시민적 합의의 토대를 좀 더 강화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좌우가 나뉘어서 싸울 만한 이슈 아닌 양쪽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교육 내용에 더 많이 담아도 모자란데 예. 굳이 그렇게 싸울 만한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그렇게 다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는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굳이 공부도 안 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아마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혹은 뭐 교육 방침이 좌냐 우냐에 따라 전혀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잠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면 서로 중도인 게 맞는데,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건 의견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사 교육이 거의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네. 근데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 체제는 비민주적인 것이었죠. 그건 곧바로 정치 체제와 헌법 정신이 서로 충돌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라 이런 거야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없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웠죠.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정치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현대사의 중요한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평가랄까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민주 시민 교육을 넘어서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려면 하면,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이나 세계 시민 교육은 반드시 현대 우리 인류사적으로 또는 우리 한국사적으로 경험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과 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근식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는 이유를 시간을 좀 드릴 테니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교육은 안 됩니다. 지금 10년간의 그런 성과가 비록 약간의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0년간의 성과의 바탕을 두고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다시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선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번 선거가 뭐 보수 진보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합리적인 보수 후보는 없어요.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후보와 약간 비상식적인 그런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후보 간의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상식을 지키느냐 아니면 상식으로부터 이탈하느냐, 이런 것의 선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좀 약간 뭐 제 중심적인 말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꾸 꿈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꼭 꿈을 심어줘야 한다. 선생님들은 자꾸 긍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학교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나머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교육 행정을 이끌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예.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다만은 투표를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시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0월 16일 날 네.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프로TV 이 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함께 의견,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혹시 이 인터뷰 이외에 뭐 조전혁 후보의 인터뷰를 못 보신 분들은 저희 3프로TV 채널에서 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후보님
오늘 피곤하실 텐데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